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하고 반도체 동맹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양국 경제 협력이 반도체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이 향후 50년 안에 국내 인구가 3천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72년에 지난 1977년의 인구 수준인 3,622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신체 폭력 피해 유형이 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초격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말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 만남입니다.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It's really bringing this to a level I have not seen before with Korea. It's always been a good relationship.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양국이 반도체 동맹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에 대해 두 나라가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최첨단 기술을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한 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외교와 산업 분야의 장관급 2+2 대화체를 통해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이른바 반도체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첫 국산 자동차 포니 기억하십니까?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포니 자동차로 시작한 경제 협력이 반도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양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온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1979년 한국의 첫 국산 자동차인 포니가 유럽 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린 곳이 바로 이곳 암스테르담이라며 이제 한국 자동차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가 됐다고 한국과 네덜란드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에는 로테르담에서 한국의 첫 해외 공동 물류센터가 설치돼 유럽으로 향하는 한국 화물을 직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SML과 삼성, SK 하이닉스가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며 포니부터 시작한 양국 경제 협력이 반도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은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운다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부산항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두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첨단 산업과 물류 농업 등에서 총 19건의 협력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리더잘과 이준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 국권 회복을 위해서 파견한 우리 특사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곳을 우리 대통령이 이제 국빈으로 초대돼서 방문한 겁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116년 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 기사의 전당 리더잘,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헤이그 특사들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한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리더잘을 방문했습니다. 만국 평화 회의 전시물을 관람하고 순국 선열의 애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결국은 국제법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공유하게 된 회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한 독립운동 기념 장소로 우리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 또한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을 둘러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도 만났습니다. 참전 용사들에게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영웅의 제복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70여 년 전 공산 침략에 맞서 싸운 네덜란드 청년들이 흘린 피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대미는 우리의 소리 국악이 장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네덜란드 국왕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문을 낭독하자 신영이 명창의 판소리가 암스테르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에 우리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물놀이패가 펼치는 흥겨운 공연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암스테르담 아파스홀에서 국빈 초청에 답례하는 의미로 전통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 부부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첫 순서로 무대에 올라 축문을 낭독하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문에는 양국 발전과 번영, 우호 증진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신영이 명창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뿌리 깊은 인연을 판소리로 전했습니다. 고수의 북소리에 제주도에 표류해 우리나라를 서양에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네덜란드 돌아가서 코리아를 제일 먼저 유럽에 알렸으니 고마운 친구여, 고마운 친구로다. 현지인도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연 해설과 노래 가사가 정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승무와 장구춤, 진도아리랑 등이 이어지며 우리 국악을 소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번 공연을 통해 K 콘텐츠 인기를 국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 예술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우호를 증진하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연 후 국왕 부부와 환담하고 공연자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현재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50년 안에 3천만 명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 인구 추계 내용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동네에 위치한 구멍가게. 몇 년 전까지 매대에 기저귀가 있었지만 이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기저귀가 옛날에는 팔았지만 찾는 수요가 없어. 여기는 젊은 사람도 없고 지금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살려고 그런대야. 통계청은 지난해 5,167만 명을 기록한 국내 인구가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2072년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전망입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까지 급감하고 0에서 14세 유소년 비중도 11.5%에서 6.6%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는 2022년 595만 명에서 2072년에는 2022년에 40% 수준인 23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72년에는 1727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나 6에서 21세 학령 인구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 2072년 278만 명까지 지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노년층이 됐을 때 그 청년층에서 부양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복지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노동인구가 줄면서 더 힘들어지지 않나. 고민되죠. 왜냐면은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한편 기존 5년 주기로 작성됐던 장래 인구 추계는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변화로 발표 주기가 2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그러면 통계청이 내오는 장래 인구 추계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앞서 뉴스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이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44.9세였던 중위 연령은 50년 후에 63.4세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래에는 환갑을 넘겨도 여전히 어린 축에 속하게 되는 셈인 거죠.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인구 피라미드를 그래프로 준비했는데요. 대세는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2022년은 과도기로서 항아리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2072년에는 역삼각형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현재는 30대에서 50대가 전체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미래에는 60세 이상이 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아이와 청년은 줄고 노인은 네. 늘어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청년층의 부양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고령화 여파 때문에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짊어질 노인과 유소년의 부양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과 유소년의 비율을 의미하는 총 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 118.5명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1명이 평균 1.2명의 노인과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같은 기간 유소년 부양비는 16.2명에서 14.3명으로 하락하는 반면 이 노년 부양비는 24.4명에서 104.2명으로 4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가 총 부양비를 끌어올리는 셈입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사실 이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추세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건가요? 네, 그럼에도 이 한국의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추세는 이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봐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의 총 부양비는 2022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이 반대로 2072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같은 기간 노년 부양비 역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역전하는데요. 특히 2072년에 노년 부양비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울러 유엔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국가로는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독일 등 10개국이 꼽혔습니다. 반대로 계속 증가하는 국가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등 10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래 인구 추계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올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에 의한 피해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올해 초 유명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공직자 자녀들의 학교 폭력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은 고조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신체폭력 비중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대면 수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밖보다 내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했고 교실 안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에 전담 조사관이 투입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관은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기준의 공정성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내년엔 학교 전담 경찰관도 올해보다 10%가량 늘려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전력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누적 부채 탕감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는 1,157조 2천억,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 7천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21년 1,400조 원을 넘어섰는데 1년 새 1,500조 원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73.5%로 공공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정부 국고채가 증가하면서 일반 정부 부채도 늘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채무 성질별로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재무관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7,900여 명이 무려 5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수, 배우 등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이름만 대면 아는 공인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090명. 2021년 740명과 비교해 47.3% 늘어났습니다.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종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납부 회피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고액 체납자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026명 늘어난 7,966명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 지난해보다 7,117억 원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이 2억에서 5억 원인 체납자가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25명이었습니다. 명단에는 이름이 알려진 공인도 포함됐습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 900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미납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고액 체납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31명이고 평균 포탈 세액은 약 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했거나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조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려는 것을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 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 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등 6개 항목으로 이번 공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병역 판정 검사 기피 23명,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175명입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료시설에서 환자가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부가 늘어나는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25% 수준인 안전전담 인력을 오는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제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집어넣었다가 발각된 간병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환자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2021년 환자 안전사고로 인한 추정 사망 건수는 약 35,777건으로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보다 약 12배 이상의 사망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환자 안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환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급합니다.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각 보건의료기관이 종합적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전담인력 배치 대상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전담인력 배치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에 더해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는 820억 원에 달했는데요. 화재 원인별로는 과부하,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별로 자율 소방대를 운영해 영업을 마칠 때 가스밸브를 잠그는지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형 화재에 취약한 심야 시간대 예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마다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둘러앉아 금연 상담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가 맨날 기침만 하고 달리기도 못한다면서 구조를 요청하는데요. 올해 3번째 금연 광고 금연 구조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이 광고와 연계해 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금연 권유 이벤트, 흡연자가 금연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 상담 참여 캠페인도 실시됩니다. 노담 누리집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금연 구조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1544-9030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의 한 김치 제조업체,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배추를 절인 후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또 인천의 한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 김치소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해놓고 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습니다. 이렇게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를 위반해 판매한 업체 13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거짓 표시가 적발된 84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고 미표시 적발 49개 업체에는 과태료 1,3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위반 업종이 일반 음식점, 가공업체, 통신 판매업체 순으로 많았고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고춧가루, 당근, 생강 순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농식품 원산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년층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직접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2009년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천여 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52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12월 14일 사업 시작 15년을 맞아 이야기 할머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5년 이상의 활동을 마친 604명의 졸업식과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새내기 510명의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졸업자에게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문체부 장관 감사패와 선물이 전달됐고 책일환, 정신자, 장현수, 김경애 등 이야기 할머니 4명에게는 공로상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문체부는 옛 이야기가 미래 세대의 창의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이야기 할머니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병원 앱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았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만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대면 초진과 재진 대상에 너무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이나 아이 부모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휴일, 야간, 의료 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 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만 가능하고요. 초진의 경우 선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 상담만 허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5일부터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진료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은 오후 6시 이후고요. 토요일의 경우 토요 진료를 대체로 마치는 오후 1시 이후가 됩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 기준도 완화돼 있습니다. 지금은 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그 외 환자는 30일 안에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6개월 안에 해당 병원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었다면 한 달 안에 소화불량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소화불량 약을 처방받았던 병원에서 감기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받은 약은 환자가 약국에 가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요. 만약 약국에 가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부모, 형제 같은 직계 가족에 한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 수령하는 사람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실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한 PDF 파일이나 증명서를 찍은 사진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만약 한밤중에 아프다면 스마트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할지 일반 통화를 할지 그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타박상 등 직접 만져봐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마련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응급실에 가는 대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탄탄히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에 최대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과 제주 산간에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최대 5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눈이 내리는데요. 강원 북부 산간은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일요일 서울이 아침에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그치겠고 서울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해 낮 기온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부분 저녁부터 밤사이 비가 그치겠고요. 광주와 부산이 15도로 시작해 광주의 낮 기온 17도, 부산 1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또 다른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모레 토요일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추위는 휴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끈하고 달콤한 군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군고구마는 왜 삶은 고구마보다 더 맛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과학에 있었습니다. 고구마의 단맛을 극대화하려면 55도에서 65도 사이에서 긴 시간 있어야 하는데 삶으면 이 온도를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맛이 입증된 군고구마, 우리 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